이제 생각보다는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음. 저는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마패 같은 거, 종이 마패. 네, 종이 네, 마패. 그게 되게 좀 사실 절차상 하자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이런 게 필요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박태준 씨가 또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사실 철강 기업이잖아요. 뭐 요즘 말도 조금 있지만, 그래서 이분이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뭐 대통령 후보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사라지셨잖아요. 그거 기사도 제가 며칠 전에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노태우가 이제 이분의 그런 야심을 꺾고 그래서 대통령이 못 되셨다. 대단하신 분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박정희 대통령 그때 그 시절 산업화, 그다음에 이 박태준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박태준 씨의 인생 후반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박태준 씨가 그 태어나서 자라나가지고 이제 그 포항제철의 신화를 어느 정도 성공시키는 데까지, 이 책이 한 중간 정도죠. 500쪽 정도까지만 일단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복 씨는 아까 거기까지 읽으셨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네네. 읽으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포항공대를 만든 사람으로 이렇게 그 인식돼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늘 이제 저 기숙사 학교였는데 제 기숙사 방에 이제 그 천장에 가자 포스테크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그 포항공대에서 가서 받은 이제 기념품에 이제 그렇게 적힌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저는 근데 그때는 그냥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의 뭐 일종의 뭐 회장이자 포항공대 만든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사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깊게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인지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 사실 이번에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굉장히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박정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그 책을 읽고 스터디하기 전에는 그 굉장히 좀 막연하게만 알았던 그 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죠. 하지만 이 책을 쓴 이대환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그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이 책을 굉장히 또 마치 두 어떤 영웅의 이런 어떤 일화 같은 이런 느낌으로 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삼국지 스타일로 썼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이대환이라는 사람은 그냥 제가 느낌을 갖기로는 박태준에 대해서 책을 썼지만 결국에 박정희를 높이기 위한 그 의도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병행될 수 없는 거에 대한 좀 불가피함,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경제 발전이 우리가 흔히 박정희의 공과가로 이제 경제 발전과 그 민주화를 같이 못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책에 의하면 물론 박정희라는 그 든든한 뒷배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철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 발전은 박태준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태준이 굉장히 그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성공한 그런 기업가로서가 증명이 돼야지 박정희의 공과 과에서 공이 굳건할 수 있다라는 의도도 저자에게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나오는 그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왜 같이 될 수 없다. 그거를 거의 뭐 전제처럼 이 저자는 그 말하고 하는데 사실 근데 그거를 인물로 봤을 때는 박정희라는 인물과 박태준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그 인물 간의 관계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같이 좀 이루어졌잖아요. 그 두 명의 관계에서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둘이 굉장히 그 오래된 인연이 있었고 또 그 인연 안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그 신뢰와 또 상호 인정, 뭐 존중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 두 인물의 그런 물론 매우 특수한 그 인간관계에 의한 일종의 좀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한 좀 사회적 자본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치에서 좀 구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물론 당시 정치의 현실이 정말 전쟁터 같은 현실이었겠지만 그래도 그가 의지가 있었다면 그 일정 기간 제왕적인 권력이 있었던 당시에 뭐 그 헌법도 다 바꾸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차라리 그 권력을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경제와 민주화를 아예 나누어서 당시는 경제가 사실 국방의 문제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내치 부분에서의 어떤 뭐 지방자치나 혹은 민주화 이런 부분들을 좀 총리에게 이렇게 나누는 소위 뭐 그 우리 그 이원 정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 개헌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개헌의 아이디어를 박태준과의 인간관계에서부터 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보람 씨도 들어오셨는데 우리 보람 씨, 뭐 무슨 이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배경은 뭡니까? 예, 음소거 키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재복님 나가셨나요? 튕겼어. 뭔가 튕겨 나갔어. 어쨌든 다시 아, 들어오겠죠. 그 뒤에 배경은 네, 뭐예요? 그거 뭐, 네, 뭐 그냥 인테리어입니다. 네. 그냥 설정인가? 어쨌든 뭐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뭐 지방 다녀오신다면서요? 지방이요? 네. 아니요, 회의 아닌가? 때문에 회의가 회의. 예, 회의 예, 예. 그렇군요. 어떻게 이 책 읽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네, 재밌게. 읽어보긴 읽어보셨어요? 네, 그 재밌게 봤고요. 재밌게 읽었고요. 그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도대체 이 저자가 어떤 분인가 막 이제 막 또 이렇게 보고 되게 좀 놀라워가지고 이게 소설이 아닌데 이게 평전인데 이렇게 제 3자가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놀라웠거든요. 근데 이 이대환이라는 분이 좀 그런 지역 운동을 꾸려 나가는 가운데 그런 생물적 존재, 사회적 존재, 정치적 존재, 그 영성적 존재가 하나로 뒤엉킨 존재가 인간 개체라는 믿음으로 이제 좀 그런 문학에서의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뭐 이렇게 해왔던 분이라고 해서 조금 아무튼 좀 놀라웠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또 그리고 박태준 네 이분 네 부산 사람인 거는 처음 알았는데 되게 좀 반가웠고요. 네.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맞네요. 제복지도 부산 사람이고. 네네. 이선영 변호사님은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저요? 예, 고향이 저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었어요. 어디야? 서울. 서울. 서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와, 서울분이시구나. 예. 네. 아무튼 그러면서도 이게 근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 영남과 호남의 화합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강조, 이제 뭐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좀 그런 것들을 중요했다라는 부분을 또 인상 깊게 봤고요. 그리고 박태준이라는 분이 어쨌든 그 좋은 인연을 더욱 더 좋은 인연을 부른다는 그런 말을 지침으로 삼고 계속 그런 좀 신뢰라든지 절대 이제 먼저 인간관계에서 먼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평생에 두고 또 그렇게 해왔던 것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최고의 기업을 일구 왔으면서도 그 박태준의 최고의 매력은 정신적 가치의 최상에 두는 그런 삶의 태도로 또 보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런 뭐 진정한 신뢰가 얼마나 위대한 결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철저하게 너무나도 능력이 뛰어난데 철저하게 또 청렴하고 뭐 그런 포스코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도 않고 뭐 어쨌든 그런 제철을 성공시켜서 조국 근대화를 성공시키자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뭐 그러면서 어쨌든 좀 그 포스코 자체를 그 부강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자라고 하는 이들이 모여서 순수한 영혼과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을 바쳐 창조한 뭐 예술품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업을 일구기보다도 정말 그것을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업인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일본에서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어쨌든 지배자의 땅에 몸을 들여놓은 식민지 아이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런 중세의 마을을 벗어나서 근대 도시에 첫 발을 디디고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본인이 계속 그런 일본 아이들을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 속에서 계속 가지면서 그 짧은 일본에서의 그 시기 동안에 어쨌든 세계 최고를 계속 꿈꾸고 그리고서 어쨌든 그때 이제 어쨌든 뭐 나왔던 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내면에 계속 일본에 있으면서 계속 좀 오히려 더 그런 민족 의식이라든지 순수하게 계속 그런 민족 의식들이 쌓이고 고여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해방 조국을 향한 애국심으로 그것이 전화된다면 그 자기도 모르게 쌓아진 그런 자산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의 어느 자리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뭐 그런 것들에서 어떠한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뭐 수영이나 스키나 유도를 뭐 했다고 하면서 뭐 그런 몸이 단순히 정신을 운반하는 도구가 아니라 뭐 현장의 성취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몸이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그것이 이제 미래의 소중한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조금 네, 공감도 하면서 어쨌든 그리고 또 지갑을 파출소에 넘겼던 사건에서 뭐 처음으로 정직과 규칙, 행운이라는 추상적 가치에 대해서 사색하는 시간을 뭐 가져왔다고 했는데 뭐 그게 또 가짜 고춧가루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비리와 부패를 인식하고 그것들이 이제 그 본인의 이제 고뇌를 좀 더 넓은 쪽으로 확장하게 해가는 그런 뭐 자극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좀 이게
이 책의 그 전체적인 이것이 좀 아까 인연을 얘기했지만 그 만남이라는 거를 되게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제철과의 만남. 그리고 이대환이라는 작가와의 만남도 그럴 수 있지만 박정희와의 만남. 그 박정희와의 만남에서 박정희와는 어쨌든 뭐 절대 그 일절 사적인 욕망이 섞이지 않는 대화를 계속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박정희의 신념과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바치겠다라는 그런 박태준이 만났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대통령의 특사로 가는 것들 그러고 결혼했던 분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장목장 군대와 전쟁밖에 모르는 신랑의 경제적 무식을 염려해서 그 책을 선물을 해줬던 것이 이제 박태준의 인생에서 경제와의 또 첫 만남이라고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신부와의 만남과 아무튼 경제와의 만남들 계속 그런 어쨌든 만남이나 인연을 통해서 계속 뭐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육사 정원은 군사 기밀입니다. 이러고 이제 맞아. 대답을. 네,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되게 여기서 제가 되게 그 중요하게 그 봤던 부분이 그 박정희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그 박정희의 공의 부분에서는 박태준의 영예도 함께 빛나지만 그 박정희의 음영으로 평가되는 과오의 자리에서는 박태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나 그 관계가 근데 그 관계를 박태준이 역사에 기여한 실증을 밝히는 작업이 어쨌든 그 계속 그 자본주의 체제를 갖춰가는 대한민국 건국 시대의 그 근대화 무대에서 지나치게 지금의 모든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정치 운동사 중심으로 조명되고 해석되어 왔고 그런 부분에 좀 편향이 바로 잡힐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작가분이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많이 공감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뭐 99%의 실력이 있어도 1%의 운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박태준이라는 분이 굉장히 어쨌든 운이 또 좋은 분이다. 뭐 징집에서 면제되고 뭐 군대에서도 살아남고 그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면 또 굉장히 또 많은 게 달라졌을 건데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청렴과 엄청난 운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 어쨌든 그 대통령 특사로 가면서 일본에서 본인은 어쨌든 일본에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든지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한국 미래상을 강조하면서 이해를 높이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국에서 일본에다가 한국 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경제 협력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어쨌든 조국에서는 굉장히 그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러고 어쨌든 그분은 어디를 가나 군대를 가나 뭐 아니면 기업을 하나 계속 그런 주먹구구식의 재래적 경영 형태를 선진적 경영 체계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계속 합리화하고 현장 중시 경영의 뭐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좀 이 정도로의 그 정치의 생산성과 그 정치를 정말 제대로 이런 경영의 관점에서 이런 노력들을 정치에서는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좀 그리고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제 든 생각이 저는 이게 두 번째 본 책이거든요. 제가 이거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을 할 때 그때 이제 우연한 계기에 이 책을 알게 돼서 봤는데 뭐 생도도 가르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이 이대환이라는 작가가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래도 픽션 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논픽션으로 썼겠지만 약간 이제 박태준의 데모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예, 스토리텔링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고 뭔가 이런 기풍이 막 차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썼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코 들어가면 이 책을 신입사원들한테 무조건 다 앵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읽어보라고 하고 근데 되게 안 읽지. 이렇게 억지로 주는 책은 안 읽잖아요. 던져놓고 그냥 뭐 베개로 쓰고 뭐 그런다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볼 만한 재밌는 책인 건 확실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화되는데 우리가 후반기 다음 주에 아마 인생의 뒷부분을 다룰 때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분이 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고 그 김종필 다음으로 두 번째 국무총리를 하거든요. 3.2년에서 수천한. 근데 얼마 못 가. 그 얼마 못 간 이유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아들의 뭐 부동산 의혹 뭐 이런 게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낙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면 이 청렴하다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고 근데 이제 나중엔 결국 이제 비리 혐의로 그 공직에서 이제 낙마하시니까 그런 게 억울하다는 얘기도 아마 뒤에 변명을 엄청 써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다루는 걸로 하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쨌든 이 책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저는 이 책을 두 번째 보면서 든 생각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성공 전략이 사실 이 책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가 이게 잘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산업화의 큰 전략은 이 국제 무역 그 시스템에 우리나라를 끼워 넣는 거죠. 세계 무역 구조에 적극적으로 편입함으로써 이제 무역 중심 국가를 만들자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중공업화 특히 북한과의 안보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어떤 자주국방을 해내기 위해서는 중공업화가 필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성공이 경공업, 뭐 이렇게 가발, 뭐 신발, 뭐 의류 이런 걸 통해서 이뤄냈다면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를 한단 말이죠. 중화학공업화를 해서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스스로 탱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북한의 탱크에 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 군사정부는 엄청 강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탱크를 만들고 전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 수 있지 못하면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절대 자주국방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전 세계로 무역을 하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하죠. 왜냐면 물건을 이제 부산에서 갖고 와서 서울로 옮겨서 서울에서 팔고 또 서울에서 만든 물건을 다시 부산을 통해서 세계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했던 거고 또 하나는 중공업을 하려면 철이 필요하잖아요.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철을 매번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국내에서 철을 자체 생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한 기본 전략, 기본 구조였던 거죠. 기본 인프라였던 거야. 근데 그 기본 인프라를 깔음에 있어서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맡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속도로는 내가 맡을 테니 제철은 임자가 맡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사실은 정주영을 시켜갖고 만들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같이 감독을 해나가면서 이제 만들었고, 그 이제 제철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두 명의 참모가 사실은 김종필하고 박태준이었던 거야. 근데 정치 쪽의 참모로는 김종필을 세워가지고 어떤 공화당도 만들고 다시 중앙정보도 만들고 이런 정치적으로 좀 더러운 일들, 정치자금 만들고 이런 일을 김종필한테 맡겼고, 나중에 이제 김종필의 대체제로 나온 게 이후락이라든가 김형욱이라든가 이제 뭐 차지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제 파트에서 특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참모가 박태준이었는데 박태준한테는 먼저 대한중석을 맡겨서 대한중석이 텅스텐 개발하는 회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30대 거기 사장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을 때 아니면 재복 씨나 뭐 보람 씨 정도 나이였을 때 이미 공기업 사장을 한 거야. 우리나라 경제 분야의 아주 최고 이렇게 권력자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업 경영을 맡긴 다음에 이제 그 포항제철 만드는 사업을 맡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박태진이 제철 부분을 맡아줘서 거기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박정희의 어떤 산업화 전략이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성공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뼈대는 이제 박정희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박정희 개인은 아니겠지만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으로부터 나왔고, 그거를 실천하는 어떤 브랜치, 실천하는 어떤 그걸 담당했던 게 바로 박태준이었다. 그리고 또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해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산업화의 이제 3대장, 이제 3명의 큰 리더라고 하면 박정희, 김종필, 박태준. 이 3명을 일단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태준의 어떤 족적이 크고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할 때도 김종필과 박태준을 둘 다 영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JP 연합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DJT 연합이거든요. DJ, JP, TJ, 박태준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연합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게 되는데 그만큼 박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포션이 크고 여러분 나중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한번 가보세요.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보면 처음에 이제 기념관이 그 추모관이 있어. 추모관에 들어가면 역대 대통령들 추모하는 그 사진 같은 거, 그 유물들 모아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유일하게 들어가는 게 박태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김대중,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박태준은 대통령도 아닌데 거기에 모셔져 있다고. 김종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갔을 때까지 김종필이 아직 안 죽어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가보시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산업화 세대의 영웅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산업화 세대가 성공한 가장 그 중요한 요인들을 박태준이 자기 측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멋있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빼놓고 생각해 보면 띄워놓고 보면 이제 다 성공 요인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 당시의 군부가 굉장히 선진적인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뛰어나고 선진적인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151쪽 보면 그 박태준이 미국으로 연수 갔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미국으로 뭐 주마간산식으로 보고 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151쪽 보면 미군은 30시간 비행에 파김치로 씻은 한국군 장교들이 샤워하고 정신을 차리기 바쁘게 불러냈다. 그것도 겨울 장복 차림으로 나오라 했다. 못 말리게도 댄스 파티가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여기 보면은 펜타곤 지하에 브리핑룸으로 안내됐다. 땅속으로 내려가는 승강기에는 층수 표시가 없었다. 몇십 미터나 내려갔는가 몰라도 커다란 세계전도가 펼쳐놓은 방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최첨단 시설을 이 군인으로서 견학을 하고 온 거죠.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집단이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군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6.25를 겪고 북한과 최전선을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군인들을 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군인들이 한국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됐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여기 158쪽 보면 이 공무원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박태준이 공무원들을 이제 만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산시청 통제관으로 갔더니 충격을 받는다. 공무원들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똑똑히 목격한 때문이었다. 군대에서는 이미 미군 제도를 받아들여 행정 전문가 시스템으로 조직을 관리하는데 민간 관료들의 행정은 일제시대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었다. 문서 작성만 해도 그랬다. 군대에서는 한글 타자기를 사용해 요점 위주로 작성하는데 공무원들은 펜대로서 수재직원에 대하여로 시작되는 장문을 하고 있었다. 유장한 것 같아도 유치한 문장.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유능하다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공무원도 일제시대 공무원이었던 거야. 그리고 미국식 교육을 받은 건 군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받은 집단이었나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집단이었나를 알 수 있고 그 선진적인 집단이 보기에 50년대 그 이승만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라는 건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지경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먹으면 바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군 지휘관이라는 게 또 이게 그냥 병졸이 아니잖아. 이 군 지휘관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군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예요. 군대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 군대 안에 보급도 있고 공병이라는 건 건설이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그 다 있는 거야 군대 안에. 교육 내부의 교육 시스템도 있고 심지어 육군 대학이라고 그래서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만 있으면 사실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군대 안에서 장교를 하면서 여기저기 보직을 돌면서 이것저것 경험해 본다는 건 실제로 작은 국가를 경영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이 군부 세력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이제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박정희와의 그런 그 신뢰관계인데 이것도 참 우연이죠. 박정희와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포병 교관이자 제자로 만나가지고 우연히 인연을 맺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박태준과 박정희는
이 군 생활 한 10년 정도 같이 하면서 이래저래 자꾸 얽히면서 서로의 어떤 인품을 알아봤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정도의 신뢰관계를 이미 구축한 게 쿠데타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능력이나 인품을 철저히 믿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데려다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었고. 그래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참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데 40살에 대한중섭 이렇게 사장을 맡고 뭐 그런 얘기는 280쪽에 보면 이제 이게 박정희가 그 대한중섭을 박태준한테 맡기면서 이제 하는 말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이제 때가 왔어.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맡아.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밀어붙여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영화 중에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개봉했잖아요. 거기에 이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 대사를 굉장히 이제 비열한 대사로 사실은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박정희를 풍자하는 걸로 쓰는데 왜냐면 김영욱이나 그런 이제 차지철이나 김재규 같은 사람들을 써먹으면서 뭐 이렇게 나쁜 일 시키면서 삼성 개헌 뭐 시키는 거라든가 무슨 뭐 탄압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시키면서 임자 뜻대로 해. 임자 뒤엔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해놓고 뭐 잘못되면은 꼬리 자르기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명분으로 이제 되게 이제 풍자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한 그 신뢰. 그러니까 박정희가 박태준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아까 김선영 변호사님 그 마패 종이 마패 얘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믿으면서 네 맘대로 다 해. 그리고 네 뒤에서 내가 책임 다져줄게. 그러니까 박태준은 그 뒤를 걱정하지 않고 정치 권력의 외압이나 이런 걸 걱정하지 않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떤 제철 보국에만 힘쓸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신뢰관계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영화에서 되게 이제 그 정반대 사례로 활용을 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박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행운아요. 어떤 기업을 이렇게 18년간 거의 10년 이상 혼자 이렇게 그 경영권에 대한 도전 없이 그리고 이 사람 재벌 오너도 아니고 무슨 물려받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건데 그 뒤에는 박정희와의 그런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었고 이런 신뢰관계를 가졌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박태준에게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박태준이 마치 이 조선시대에 김종서 있잖아요. 김종서. 그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세종시대 김종서와 세종의 관계랑 좀 비슷한데 그 세종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사군 육진 개척은 그 나만 혼자 있었어도 안 되고 종서 혼자서도 안 됐을 거다. 이건 나도 있고 종서도 있었으니까 가능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이 포항제철이라는 건 박정희 혼자서도 안 되고 박태준 혼자서도 안 되는 거죠. 박정희와 박태준의 어떤 독특한 관계와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뭐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포항제철을 만들 때 그 일본의 청구권 자금 대일 청구권 자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징용 문제 할 때 대일 청구 자금을 박정희 정부가 전용해서 막 써버린 거거든 사실. 물론 이제 일본 측에 합의를 하고 쓴 거지만 여기 책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원래 이 대일 청구권 자금 어떻게 써야 되냐면 농민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 당시 한국은 거의 농업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가 다 농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나눠주는 돈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뭐 한 유상 뭐 3억, 2억 뭐 거기서 차관 3억에서 8억인가 뭐 그 정도 되는 8억 달러 정도인데 그걸 받아서 사실 이제 지역구에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돈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중에 한 1억 달러 정도 남아있고 마지막에 이제 돈을 포항제철 만들려고 여기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다녀 보니까 아무런 신용도 없고 경력도 없으니까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유럽 국가들이 다 뭐 이렇게 쌩까가지고 돈을 구할 길이 없었는데 1억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하와이 구상이라고 해서 박태준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휴가를 하다 말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대일 청구권 자금이 있잖아. 그거 남은 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박정희한테 급히 연락을 넣어가지고 박정희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한 8천만 달러 정도 남아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써서 그걸로 결국 포항제철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정말 그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우리 그 국민들이 겪었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어떤 수단의 대가, 그 돈을 사실은 n분의 1로 나눠줬으면 없어졌을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착복하고 뭐 정치인들이 나눠가지고 뭐 농민들한테 줬어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발전 효과는 없었겠지. 근데 그걸
약간 박정희 나중에 엄청 욕을 먹죠. 그로 인해서. 하지만 그거를 그냥 받아서 여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결단을 박정희와 박태준이 내린 거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 산업화의 근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n분의 1로 나눠서 그냥 농민들한테 나눠줬으면 뭐 이런 결과가 됐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포항제철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의 어떤 피와 땀이 들어간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영일만의 우양우 정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포항제철 만드는데 실패하면 다 우양우 해가지고 영일만에 빠져 죽자. 그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국민들의 피가 들어간 돈으로 만든 기업이니까 이거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는 이제 뭐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데 일본의 협력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화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란 나라의 도움이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지. 이 포항제철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오잖아요. 원래 유럽 국가들,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제철 강국들로부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기술 지원도 받고 이 재정 대출도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유럽 국가들이 다 벤치를 놓은 거거든. 야, 니네를 어떻게 믿고 대출을 해줘? 니네 아무런 실적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데. 그래갖고 다들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태준이 어렸을 때 일본에서 자랐고 일본 말을 진짜 현지인이랑 똑같이 잘했고 일본 문화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박정희가 박태준을 젊었을 때부터 특사로 보내가지고 일본과 일본의 주요 인사들과 인맥을 쌓겠고, 뭐 이와나미니 뭐니 뭐 야와타 제철에서 사장인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세지마 류조 뭐 이런 사람 나오고, 이제 그런 어떤 일본의 거물급 정치인들, 거물급 경제인들과 인맥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본 측이 사실은 이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거지. 그 일제시대의 식민지로 삼아서 일본이 그 조선에 고통을 줬던 거에 대한 어떤 일본 경영인들 혹은 정치인들의 약간의 어떤 측은지심. 그리고 또 6.25 덕분에 또 일본이 특수를 누려갖고 경제성장을 또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한국이란 나라가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해서 또 북한 혹은 뒤에 소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공산권의 침략을 막아주는 실제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보적인 고려까지 포함해서 한국이란 나라를 좀 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일본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또 박태준을 어떤 인간적으로 믿고 박태준에 대한 어떤 신뢰로 믿어준 거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엄청난 기술 지원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본의 어떤 최첨단 철강 산업의 기술력을 어쨌든 아낌없이 박태준한테 포항제철에 몰아줬고, 거기서 배워왔기 때문에 사실은 포항제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재정 지원도 일본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굉장히 일본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게 맞다. 이건 객관적인,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을,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책이 나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포항제철이 점점 이 제철 기술이 강해지니까 나중엔 일본의 제철 업계에 굉장히 큰 경쟁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철강 산업이 몰락하면서 일본이 세계 1위였는데 일본의 철강 산업 마지도 부메랑 효과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포항제철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사실 중국이 제철을 엄청 많이, 중국이 철강을 엄청 생산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과잉 공급 논란이 일어나서 지금 철강업계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만들어내는 어떤, 우리는 인건비가 싸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철강을 싸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죠. 일본 제철 산업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박태준이 가서 그 부자들이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도 뭐 그러면서 안보적인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쨌든 그 일본이 우리한테 이 철강 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한 거는 본인들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 거다. 일본의 제철 산업은 사실 지금은 그래서 거의 사양 산업이 됐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그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사실은 그 일본의 도움,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도움이라는 요소는 쉽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박태준이 이제 포항제철을 번듯하게 잘 만들어서 이걸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 정주영과의 경쟁 관계도 나오고, 정주영도 또 제2제철소는 정주영한테 맡기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박태준이 경쟁을 해가지고 박정희의 지원을 받아서 또 이겨내서 제2제철소까지 또 광양만에 만들게 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블라블라. 어쨌든 이 앞부분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의
어떤 산업화의 어떤 그 좋은 부분이죠. 어떻게 한국의 산업화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는가. 뛰어난 리더들의 역할도 있었고 또 전략이 좋았고 전략을 합리적으로 잘 세웠고 그 합리적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뭐 운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일본의 도움이라든가 이제 박정희와 박태준의 특별한 신뢰관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의 산업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정리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겠구나라는 걸 이제 잘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책에 저 이대관 씨가 처음에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정치사 위주로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술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노력이 있었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또 쉽게 편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애초 권력을 쥔 계기가 쿠데타였고 한강 다리를 뭐 탱크 몰고 넘어와서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또 뭐 이런 노력 자체를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대단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495쪽 보면 그 이 양반들의 멘탈리티가 참 그 독특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태준은 진두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정상적인 하루 케이블 포설량은 3,000에서 5,000m였는데 전원 삭발한 복구팀은 철야의 강행군으로 하루 최장 37,000m까지 포설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를 포설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대는 희생하는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순교자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탈리티를 가졌다는 거야. 이게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황정민 씨가 마지막에 야, 그 고생 우리가 했으니 다행이지. 우리 아들 자식 세대가 있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얘기하는 혼잣말처럼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 좀 박태준이 신입사원들 뽑아가지고 회식 자리에서 어떤 신입사원이 이제 겁없이 손들고 뭐 복지 뭐 처우 개선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박태준이 야, 너 그 잠바 벗어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허리띠가 있으니까 허리띠 단추를 툭툭 치면서 허리띠 졸라 매라고. 우리 세대는 허리띠 졸라 매야 되는 세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금부터 뭔가 이 성과 가져가려고 하지 말라 이거지.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세대다라고 이제 훈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진정성 있게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성공적인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그 중에 부정부패한 사람도 많고 그렇게 가지고 뭐 아니 떡을 다 만드는데 어떻게 떡고물이 손에 안 묻느냐 뭐 이우락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천문학적인 이렇게 사제를 축적한 그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았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그 대부분의 이렇게 산업화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이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다들 자기 몫을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대중 책에서 봤던 도전과 응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도전을 뭐 100% 200% 완수를 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부유한 뭐 세계 10위권 뭐 요즘 7, 8위권 안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그럴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물론 뭐 우리가 이거를 약간 미화된 내용이니까 너무 100%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가지는 의미가 좀 있지 않나. 뭐 일단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근데 박태준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나 또 정치인으로서의 약점, 실제로 정치를 했을 때 벌어졌던 일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2부 뒷부분을 다루면서 또 다뤄보는 걸로 하고 또 오늘 앞부분에는 일단 좋은 쪽 위주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선영 씨는 앞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추가로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논점이나 뭐 의견, 소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전체적으로 아까는 그 종이화폐였는데 앞쪽에 이제 이 사람이 박태준 씨가 얼마나 저는 이분이 부산 출신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또 저는 사실 이분이 군인 출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이제 신랑 얘기에 따르면 이 장군들은 굉장히 엘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엘리트고 굉장히 뭐 그것도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확실히 엘리트였는데 요즘은 장군들 논문 다 뭐 이렇게 뭐 위에들 장교들이 석사들이 써주고 막 그래. 근데 또 신랑도 뭐 나이가 50이니까 이제 본인이 군대 갔다 왔을 때 장군 그러면은 저도 이제 약간 뭐 군부 세력 뭐 이런 거 군인 그러면은
군발이라고 그러고 되게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제 편견을 한번 깨준 적이 있었고,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린 시절 얘기 중에 그 지갑을 한번 주셨는데, 뭐 지갑을 주신 행운, 그다음에 뭐 청렴함,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장면이 있더라고요. 지갑을 도로 그거 찾아줬다는 거죠. 자기가 먹어도 네, 되는데. 그게 이제 45페이지에 나오고,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정직과 규칙, 행운이란 추상적 가치에 대해 골똘히 사색하는 시간이었다. 요게 저는 좀 박태준이라면 뭐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상을 해봤는데, 역시 이렇게 청렴하게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 그다음에 한 중간쯤에 가면은 이제 누가 초반인데 누가 좀 뇌물을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 이게 140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참모장님 다 저의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참모장님이 저의 뒤를 봐주시면 저는 두고두고 참모장님의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뭐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이렇게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돕고 살자라고 했는데 이제 막 욕을 하면서 그 더러운 돈 가지고 당장 꺼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되게 군인이고 되게 청렴한 군인이고, 그다음에 되게 좀 나중에 그 처음에 이제 포항제철 할 때도 막 나사 같은 거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다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다 뽑아갖고 이제 막 그 직원들 엄청 막 혼내고 때리면서 다시 하고, 뭐 하나라도 이제 실수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이제 다 점검하고 그런 거에 진짜 군인 출신 경영인이라서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사람 덕분에 포항제철이 이제 세계 최고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저는 항상 이제 산업화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되게 좀 다시 보는 그런 책이었고, 그래서 김 기자님이 이 책을 뽑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잘 읽었습니다, 저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복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당시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그 엘리트였다. 근데 그 엘리트였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전쟁 이후의 관계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특혜. 거의 유일한 그 이제 특혜를 받는. 근데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이제 쿠데타를 하면서 했던 무너뜨렸던 그 세력이, 그러니까 물론 그 직전은 또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장 분노했던 세력이 이승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승만이야말로 당시에 가장 먼저 미국 박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보면 이승만도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둘의 차이가 뭘까? 이승만이나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박정희와 그 주변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물론 그 차이를 우리가 박정희에 대해서도 뭐 지금도 뭐 친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승만 이제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당시에 친일파들이 그대로 그 등용이 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책임감, 주체 그런 적인 의식,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조금 그 이건 좀 궁금하다, 왜 이럴까 했던 거냐면, 이제 포스코를 만들면서 어 박태준이 처음에 공장도 짓기 전에 먼저 좀 집중했던 게 그 사원들의 복지. 집이었던 거죠. 예. 복지 중에서도 집이었고, 그 집에 어. 대해서도 특히 내가 소유하게 하는 그 주인의식을 각각 이게 가져야 주인의식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박태준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걸 배웠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박태준은 어쨌든 정말 무슨 내 인생에 바쳐서 국가를 이렇게
되게 멋있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국가주의적인 또 이런 인식이고 국가주의자예요, 말 그대로.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나를 박정희도 그렇고 희생 박정희도 완전히 그죠, 국가주의자들인 그죠. 거지.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나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고 그런 주의고 특히 또 일을 하는 방식도 철저히 국가주의자적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완전히 뭐 이렇게 그 목표를 위해 모든 거를 이렇게 갈아놓고 또 현장에서는 인격이 없다 뭐 이런 주의인데 근데 왜 유독 예 그죠 근데 왜 유독 그 복지 문제 중에서도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해서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좀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워낙 또 이제 그 너무나 큰 이슈다 보니까 이건 좀 약간 이념적 이슈도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태준이 사원들이 집을 소유해야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 된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지금도 궁금하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신화의 완성 부분에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박태준이 이제 그 국가의 발전 어떤 단계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국제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포스코 회장으로서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제철이라는 게 당시에 뭐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 유럽 등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했고 또 발전해 있는 그 분명한 롤 모델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목으로 이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게 좀 쉬울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가 그 얘기를 했던 거는 국가의 발전 어떤 단계를 논하면서 같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 근데 또 그런 회사하고는 다르게 우리 이제 국가라는 거는 또 그 안에서 경제하고 또 우리가 좀 대립해서 이 책에서 설명했던 민주주의라는 거는 명확하게 저 나라가 정답이야 하는 혹은 저게 글로벌 스탠다드야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점, 그 기준을 바탕으로 안목을 챙길 수 있는 그게 설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 뭐 경제는 경제지만 요즘은 경제도 이제 옛날 이 시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경제든 뭐 민주주의든 간에 이 박태준이 말하는 국제적 안목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찾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음, 좀 고민이 됐습니다. 네. 좋은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게 결국 우리가 이제 보수 쪽에서 지금 네. 국민의힘 쪽에서 그 보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둘 다 자기들의 선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유한국당 실제로 옛날 시절에 당사가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막 당사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 보면 재밌는 포인트지만 박정희 세력은 이승만 세력을 극복한 세력이에요. 그죠, 그죠. 이승만 세력이 사실은 그 장면 정권은 1년짜리 짧은 그거였고 그 이전에 있어 이승만 정부 세력과 10년간의 어떤 싸움인 거거든요. 박정희 세력의 박정희의 어떤 쿠데타 시도라는 건 끊임없이 이승만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다가 부정하죠. 마지막에 이제 그 4.19 이후에 이게 돼버리니까 이 장면권을 무너뜨린 거지만 원래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였다. 이제 그런 준비였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승만 세력과 박정희 세력은 질적으로 사실 다른 세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수에서는 그냥 둘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선조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는 외교안보적 노선을 갔지만 뭐 국내의 어떤 그 성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승만 세력은 약간 일제시대의 연장 같은 느낌이었고 관료들이라는 것도 결국 친일 관료들이 그대로 정권을 이어받아서 일제시대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다스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승만 세력은 사실 약탈 국가였던 거죠. 그 이승만 자체는 미국에서 유학을 한 유학파 엘리트였지만 사실 이승만의 멘탈리티는 구한말의 왕족이었고 그게 이제 서구의 어떤 근대 시민이었다기보다는 자기 왕자였잖아요. 실제로 전주희 씨 그 양령 대군의 16대 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왕족으로서의 멘탈리티가 강했던 아주 특권의식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으로서 또 굉장히 권위주의적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 친일 시대, 일제 시대의 관료들을 그대로 재등용해서
이제 그냥 그 10년간 왕으로 그냥 군림을 한 거지 사실상.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어떤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상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 되도 않는 이제 그런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살면서 국정원 이기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그냥 위임해버리고 뭐 말년에는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별로 저는 이승만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희생을 많이 그 죽음을 많이 일으켰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저는 좋은 리더였다고는 절대 생각이 안 되는데 뭐 몇몇 대단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에 비하면 박정희는 사실은 이승만과는 훨씬 더 단절된 근대화 세력이었던 그야말로 이승만이 여전히 봉건적인 어떤 구한말의 어떤 그런 귀족적 특권적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물론 민주주의를 의식한 공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의 멘탈리티는 그랬다면 봉건적이었다면 박정희는 그래도 굉장히 근대적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합리주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다만 이제 그걸 국가주의적 방식으로 시행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게 대화를 통해서 차근하게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능력은 없었던 거지. 말로 상대방을 우리 지난 박정희 때 공부했지만 이렇게 평등한 상대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종속적인 상대하고는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 후배나 제자나 박태준 같은 그런 사람하고는 잘 지냈지만 근데 자기와 평등한 사람 하고는 뭐 김대중이라든가 혹은 나중에 김종필이 자기의 경쟁자가 됐을 때는 철저하게 또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 평등한 사람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게 이제 박정희였던 거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런 면에서 박정희 세력과 이승만 세력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분명히 이건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 둘을 너무 그냥 갖다가 같이 막 쓰는 건 좀 위험하다. 오히려 박정희의 어떤 세련된 면모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너무 말아먹는 바람에 박정희까지 같이 폄하돼 버리는 그 측면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박근혜 씨는 대통령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박정희 기념사업회만 잘 이렇게 운영을 했어도 굉장히 그 박정희의 어떤 그런 면모들을 잘 이렇게 부각시키는 역할만 하셨어도 참 좋았을 텐데 괜히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직접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사단이 난 거지. 그 영향도 안 되시는 분이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박정희까지 같이 덤으로 오히려 비하되고 폄하되고 있는 측면이 지금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안목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명확하죠.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일본이 글로벌 스탠다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를 보면 되는 거였어요.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박정희 같은 경우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고 연수를 갔다 왔고 또 일본에도 툭하면 가서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배우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최첨단이 돼버린 거야. 각 분야에서. 더 이상 배워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승리호라는 영화 넷플릭스에서 개봉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서 지금 뭐 야 한국 SF가 여기까지 왔냐 이러고 다 놀라고 있거든요. 가성비 좋게 미국의 10분의 1 가격으로 제작비로 미국 헐리우드랑 얼추 비슷한 걸 만들어내니까 대단하다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 산업이라든가 이제 각 분야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이미 세계 1위를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를 물론 이제 세계적인 어떤 소통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갖춰 나가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기준을 스스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주의도 사실은 촛불 집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미얀마 보세요. 동시대에도 쿠데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도달했다. 다만 이제 그 우리 내부의 문제가 또 있지. 이제 그런 건 우리가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안목은 갖춰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외부에서 배워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보편적인 인류 보편의 어떤 그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안에서 찾는 노력도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 몫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보람 씨. 보람 씨는 어떻게 뭐 좀 더 뭐 추가해서 얘기해 보고 싶거나 뭐 소감 있으신가요? 음소거 키시고. 예, 저 아까 뭐 이제 군대 얘기도 나오고 해서 뭐 그런 박대준이 이게 그 세월의 풍화 작용을 거치면서 계속 전쟁의 기억을 지워 나가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겪었던 그런 전쟁의 고통이 이 세상에 어쨌든 존귀한 선물처럼 뭐 인생을 이끌어 나갈 좌우명으로 남았다고 하면서 그 국가 간에 얽히고 설킨 관계의 핵심 한마디로 전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뭐 런던 대학에서 국가 정책을 최초로 강의했다라고 하는 모리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전쟁은 군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이고 전쟁에 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민주적 정치란 독재자의 명예욕과 마찬가지로 평화에 대한 대적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핵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계속 평화 뭐 계속 그런 쪽으로 하면서 뭐 국방비는 계속 줄여가고 뭐 이런 논의들도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그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제 그런 좀 이게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평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 그런 또 현실적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늘 항상 이제 같이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근데 가장 그 좀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뭐 좀 군대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군대가 군인이 엘리트이고 아니고 그렇게 아니게 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박태준이 그 뭐 국방대학에서의 그런 뭐 그 마스터 플랜 교육 과정이나 마스터 플랜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그 국가 경영이라는 거를 총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면서 그것 자체가 국가 경영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에서 좀 이제 좀 그런 좀 정치를 생각하는 우리들도 그냥 당연히 이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깊이 가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국방과 외교와 이런 또 전체적인 좀 총체적이고 좀 넓은 그런 국가 경영에 대한 시야를 좀 확장시키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여기도 있지만 너무 그것이 흑백 논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일 국교 정상화를 뭐 지지하는 사람 뭐 완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매국 이렇게 돼버리고 그거를 뭐 반대하는 사람은 뭐 자주 뭐 이런 민족 뭐 이런 쪽으로 되어버린 너무 이제 흑백 논리에 좌우되고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또 계속 그냥 지금의 한국을 계속 그냥 돌아보는 거죠. 전혀 그 여지를 생각해 볼 수 없고 뭐 이거면 여기고 저거면 저기고 그냥 딱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는 이런 부분들 지금의 그냥 한국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여기 이제 박태준이 뭐 그랬잖아요. 뭐 지일, 뭐 용일, 뭐 극일 이런 이야기들을 3단계를 뭐 계속 얘기하는데 감정에 압도당하면 이제 일본을 알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극복할 수도 없고 계속 그 길을 계속 그 길을 외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잘 모른다. 뭐 이런 그것들이 이제 너무 감정에 압도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여전히 뭐 네,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다라는 지금의 상황도 뭐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두 가지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의 군사 정권에 되게 안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방이라고 하는 영역을 군인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나중에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그 군이 정치권에서 철수하잖아요. 그렇게 철수할 때 니네 더 이상 정치에 관심 갖지 마. 정치로부터는 니네는 완전히 빠져야 돼라고 하면서 대신 국방은 니네가 알아서 다 해. 우리는 니네 안 건드릴게. 이게 이제 민간 정치인과 군인들 사이에 약간 그런 사회적 타협 같은 게 맺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항상 군인 출신들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군사정권의 유산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 출신이 하더라도 제대하고는 적어도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지난 뒤에야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문민통제, 시빌리언 컨트롤 원칙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이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아마추어가 잘못하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실제로
저도 정치학과를 나왔고 공군사관학교에서 강의도 해봤잖아요. 우리나라의 안보 전문가를 길러내는 과정이 없어.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 과정에 이 국방 분야의 안보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 과정이 없어요. 저도 정예과를 다녔지만 정예과에서 그런 안보 분야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외교 분야에서 외교학과가 있지만 거기서는 외교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무슨 파이폴라 시스템, 멀티폴라 시스템, 뭐 양극 체제, 다극 체제 뭐 이런 건 배우지만 실제로 전쟁에 관해서 제대로 배우는 교과 과정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가르치는 게 사관학교야. 사관학교도 내가 보기 나도 거기서 강의를 했지만 그렇게 깊지 않아. 교과 과정의 수준이 그렇게 깊지 않지만 어쨌든 걔들은 직업적으로 그걸 이제 공부를 하니까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안보 분야, 국방 분야 혹은 전쟁에 대한 이해가 민간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부족하다. 그 민간 분야에 그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 보람 씨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부족한 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예요. 민주주의를 너무 몰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사실은 그 정권에 참여했을 때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지난번에 기무사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역으로 우리나라 민간 정치인들한테 부족한 건 전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 전쟁이나 어떤 국방이나 안보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런 부분은 또 군인들한테 무조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고 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군을 너무 몰라. 군을 너무 모르니까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민간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안보 분야의 무능. 우리가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보면 되게 좋은 주제입니다. 이것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민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민간 분야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일수록 이 전쟁과 안보의 문제를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게 보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나마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은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안목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나름의 대안과 해법을 가지고 그 자주국방도 추진하고 막 국방개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나마 그 정도 때. 그런 걸 보면은 그 정도 수준에는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한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책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고 좋아질 때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예요. 김대중 정부 때도 김대중 정부가 한일 관계 가장 좋았잖아요. 최근에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 그래갖고 가장 그리고 일본 문화 개방도 김대중 정부 때 했고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도 가장 좋았고 안보도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일 관계를 이렇게 불안정하게 냅두는 건 결코 일본한테도 좋지 않고 한국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물론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무리하게 억지로 개선하려고 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런 대참사를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그런 참사를 가져온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일본과의 갈등을 최대한 피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와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을 오래 지속하는 건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도 많고 협력할 점도 안보적으로 협력할 점도 많기 때문에 일본과의 어떤 관계도 장기적으로는 개선해 나가는 쪽에 방점을 찍고 다만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막 섣불리 추진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걸 기회를 잘 봐가면서 한일 관계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모일 거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길게 할 건 없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부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네. 김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는 되게 좀 마음에 와닿던 게, 국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는 좀 체력이 됐으면은 이제 여군에 가고 싶었거든요. 네네. 대신 조금 아버지가 군대를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집안에 여자가 한 명이 군대를 가면은 거기 집안의 남자는 이제 군 면제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얼핏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나 가짜뉴스야. 루머. 근데 그게 이제 정책이 매번 바뀌어요. 뭐 그랬던 시절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아닙니다. 남동생이 이제 군대를 결국에는 경특 뭐 이런 걸로 했어요. 가기 싫다고. 저는 이제 오히려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여성분들 간혹가다 이제 여군들 보이면 되게 좀 멋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강연 오시고 그러면 굉장히 엘리트 조직이고 굉장히 궁금한데
너무 비밀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제 뭐 외교 쪽을 했으니까 안보랑 외교랑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외교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외교가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뭐 이렇게 군사에 대한 안보에 대한 전문가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또 그쪽 분야에 뭐 북한학이라든지 저는 이제 러시아 쪽을 전공했으니까 북한학이라든지 뭐 신북방 정책, 안보 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그런 거를 좀 윤 기자님이 좀 더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시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공부하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 국방 TV에서 했던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200화까지 올라와 있는데 언제 기회 되시면 그거 한번 라디오 듣듯이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보시면 그래도 그 전쟁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고 재밌게 잘 해놔서 배울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건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복 씨도 소감 오늘 어떠셨나요? 네, 우선 소감에 앞서서 군인들은 민주주의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민간 출신들은 이제 안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육군 그 병장 만기 제대를 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민주주의 관련된 좀 뭐랄까 기본적인 이해를 배운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도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뭐 한 번쯤 남자들 해볼 생각인 해병대에 갈까? 아니면 뭐 UDT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기무사를 나왔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냥 군대는 제일 평범하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그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소 가면은 그 육군 훈련소 논산 그 가기 전에 약간 3일 동안 뭐, 뭐 IQ 테스트 비슷한 거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뭐 옛날 얘기지만 그거를 이제 결과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 결과 테스트 하는 거 보고 이제 보직을 정하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뭐 몇백 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 앞에 이제 한 장교 같은 사람이 공개 안 하는데 1등만 공개하겠다 해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얘기 들어오네요. 그래서 기무사 그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기무사인데 나도 기무사에 가려나? 근데 이제 거기서 면접을 볼 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모범 답안은 그런 거였겠죠. 뭐 북한은 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적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북한의 뭐 북한 군과 그런 북한 군이나 뭐 김정은 뭐 이런 사람은 나쁘지만 우리랑 언젠가 통일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바로 광탈하고 저는 이제 장갑차 조종수로 가게 됐어요. 아, 네, 근데 우리 장갑차 부대에서 이제 기갑 부대였는데 그래도 제 키를 가진 장갑차 조종수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갑차 안이 되게 좁기 때문에 그렇지. 다 작아요 조종수들이. 그래서 그야말로 저는 이제 그 기무사 잘리면서 완전 전투 부대로 가게 된 거죠. 그 좀 빡센 데로 왔구만.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군대에서 저는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삶을 민주주의에 저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일단은 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사람들끼리의 이해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한정된 인간관계를 맺게끔 되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지역, 아까 고향 얘기도 했지만 지역도 그렇고 뭐 부모님의 뭐 직업이나 경제 수준이나 혹은 조금 크면서는 이제 뭐 나의 어떤 학업 능력이나 뭐 취미나 저도 고등학교로 자사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점점 좁은 인간관계를 가져왔는데 근데 사실 그게 평균인 줄 알잖아요. 다른 경험을 못 하니까. 근데 군대에 이제 전투 부대에 그야말로 랜덤으로 뺑뺑이로 가다 보니까 정말 제 주변에서 만나본 적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정말 뉴스에서만 봤던 뭐 조포 가다 온 친구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지만은 뭐 고아나 이런 분들도 막 있고 뭐 이용 가정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죠. 저는 그때가 지금까지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게 대한민국 평균이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리얼 평균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저도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 좀 왜 정치인들은 왜 국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못할까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군대를 가고 나니까 얘들이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겠구나. 이 사람들이 특히 옛날에는 정치인들 더 군대 많이 안 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변 사람들만 보니까 그게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뭐 뉴스에 보더라도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군대 경험이 조금 더 정말 그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그 무대에서 민주주의를 함에 있어서 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소감은 글쎄요 참 그 요즘 이제 얼마 뒤면 이제 그 보궐선거도 있고 또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아마 대선 또뭐 판이 여러 가지 이제 벌어질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지난 대선 그 캠프 경험했던 게 있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이제 그때 맺었던 이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하면서 이 책 읽으면서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한국 사회는 이때는 이런 식으로 발전했는데 이 박정희와 박태준의 인간관계로 상징되는 이런 식으로 경제도 그렇고 뭐 나름 뭐 정치도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로 좀 약간 막막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렇다면 그게 명확히 없다면 결국에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어떤 산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또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단도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너무 분열된 사회에서 여전히 대화가 안 되고 오히려 최근에는 그 아까도 제가 부동산 얘기했죠. 부동산 관련해서도 제가 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웹툰을 봤어요. 그 복학왕이라는 거를 안 봤는데 여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봤어요. 그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근데 보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면서 정말로 이게 지금 이 문제 때문에도 더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떤 세대의 경제적인 어떤 그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되면서 더 소통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민주주의로 우리나라의 방향과 그런 실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복화강 링크 좀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 싶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보람 씨도 소감 얘기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네, 여러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또 제공해준 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재봉님, 선영 변호사님,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더 이렇게 또 풍성하게 또 네, 더 이렇게 풍성하고 넓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자, 어차피 우리가 다음 주에 2부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박태준 씨의 인생의 후반부, 뒷부분,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부분은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다루고 뒷부분에 보면 뭐 김대중 정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다른 분들도 또 추가로 오셔가지고 같이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책 세워놓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 우리 카메라 봐주세요. 자, 항상 하듯이. 잠시만요. 이거를 갤러리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빠이빠이. 네,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네, 새해 좋은 복 밤 많이 되십시오. 받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